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도 유전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질병이 유전된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식도 당뇨를 조심해야 하고, 암이 있으면 자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들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훨씬 좋았지 싶어요. 수술이라도 하면 불행한 운명의 굴레를 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의 불운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흔히들 부모는 자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하죠. 특히 딸은 엄마 팔자를 많이 닮는다고들 하는데요. 이 불운의 대물림 시작은 저의 외할머니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윗대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할머니부터였어요. 저희 엄마는 꽤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성냥 공장집 딸이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엄마의 아빠, 즉 저의 외할아버지는 아내가 무려 3명이었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그중 3번째 부인이었죠. 심지어 외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옆집의 본처, 2번째, 3번째 부인을 두고 살았다고 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대한민국이 일부 일처제라는 건 헌법에도 있잖아요. 저딴 짓은 뒤에서 해도 배신감이 들 판에 떡하니 옆집에 살림을 차리다니. 그 시절엔 돈만 있으면 뭐든 통용되는 시절이었나 봅니다. 여하튼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안쓰러운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유하고 유복하게 자랐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안쓰러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죠. 저희 아빠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아빠로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건축업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1년에 몇 달씩 지방을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성격이라 거기에 의문을 품진 않았죠. 가정적이진 않아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다고 생각했고 엄마와의 사이도 무난했으니까요. 가끔씩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긴 했지만 그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제 아빠랑 싸우는 것 같더라. 보배야, 잘 들어봐. 너도 친구들이랑 싸울 때 있잖아. 어른들도 똑같아. 싸우고 풀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부싸움이 잦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달 뒤부터 부모님은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니 몇몇 친구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좋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못 들어봤어 라며 오히려 어른스러운 척을 하는데 네 참, 저도 그래서 나도 알거든 하고 넘겼죠.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이후 다시는 같은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베란다에서 조용히 우는 뒷모습을 종종 보게 됐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 역시 그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닌지라 못 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의 만행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고3 여름방학이었어요. 아마 엄마는 제가 학원에 간 줄 알았나 봐요. 평소라면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날따라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 방에서 쥐 죽은 듯 자고 있었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잘 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날이 그랬어요. 잠결에도 엄마가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희수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지. 이게 지금 몇 년째니? 보배만 아니었으면 당장 갈라섰어. 그 미친놈이 그년을 진짜 데려왔다고?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둘이 지나가더라니까? 심지어 애는 보배 옆 학교야. 야, 그 새끼를 그냥 뒀어? 저는 그 통화만으로 추측을 해야 했죠. 명확한 건 아빠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배신감의 그날 이후로 아버지라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밥상에서 한 번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관심이 없었는지 제가 수능을 앞둬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의 분노 표현이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방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저희 추측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능 전날은 오전까지만 학교에 있고 빨리 집에 왔어요. 그날따라 현관문 밖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아빠의 목소리였어요. 평일이라 아빠는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 밖에서부터 큰 소리가 날 정도였는데 인기척을 느낄 리가 없죠. 맞아요. 두 분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한 동네인 걸 뻔히 알면서 꼭 그 여자랑 같이 마트를 가야 돼? 장 본 것도 집까지 다 들어다 줬다며. 나중에 소문날 건 생각 안 해? 혼자 못 들고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평소 네가 장 본 것도 내가 다 들어주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랑 그 여자랑 같아? 남자가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건 당연하지 뭐가 달라. 평생 잘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잘 참아? 내가 참았던 것 같아? 네가 몰래 뒤에서 첩질한 거지. 야, 말은 바로 하자. 처음에 미연이 소개시켜준 거 너였어. 동네 친한 동생이라고 네가 인사시켰잖아. 내가 바람 피우라고 인사시켰어? 나랑 아는 동생이라고 지나가는 길에 인사시킨 거잖아. 근데 지방 일하러 갈 때마다 데려가고 몰래 애까지 만들어 올 줄 누가 알았냐고. 너도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잖아. 누가 참을 해? 네가 양심이 있으면 창호를 보배 옆 학교에 입학시키면 안 됐지. 나중에 보배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아빠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참혹하더군요. 다시 집 밖으로 나갈까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있는 악마가 말했습니다. 더 들어. 너도 궁금하잖아. 저 금수만도 못한 새끼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참에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걸 네 귀로 확인해. 맞아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회가 되곤 합니다. 차라리 그날 거기까지만 들었다면 어쩌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악의 구렁텅이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바락바락 찔러.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곰살 맞게 굴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남자가 바람 피는 거 다 여자 잘못이야. 네 딸도 너랑 똑같으니까 생전 웃을 줄도 모르지. 이 새끼야, 네가 아빠야? 어디서 딸을 걸고 넘어져? 지가 바람 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말 나온 김에 까놓고 얘기해보자. 솔직히 내가 돈을 적게 줬냐? 뭐가 불만이야? 애 미술한다고 학원비 다 대줘. 너 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냐? 그러고 너
니네 엄마보다는 낫잖아. 넌 본처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본처? 솔직히 그렇잖아. 니네 엄마는 첩살이하고 세 번째 부인이었다며. 그래도 넌 본처인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새끼 진짜 상종도 못하겠네. 내 앞에서 그걸,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혼해. 이 사람이랑 살지 마. 보배야, 너 언제 들어왔어? 됐고, 나 다 들었어. 아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같이 살지 마. 어린 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뻔세 보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날 이후로도 전 몇 번이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에게 외할머니와 자신의 운명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제게 흠이 되고 싶지 않으셨대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지 아닌지 어른들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화목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책 잡힐 조건을 주고 싶진 않다며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지금처럼 몇 년만 더 참고 살면 된다고,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고. 평생 외할머니에게 애증을 느꼈던 걸 알기에 더 이상은 이혼 강요를 못하고 그렇게 제 삶을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와 긴 별거에 들어갑니다. 수능 전날 그렇게 지옥을 맛봤는데 제가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있나요? 실기 보던 날 엄마가 아침에 시험장 앞까지 따라와서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생전 안 하던 행동에 엄마가 가자마자 웅당웅당해서 펼쳐보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만 생각해. 네 인생은 하얀 도화지랑 같아. 네가 그리고픈 걸 그려. 바보 엄마, 실기는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걸 그리는 건데. 그래도 펑펑 울고 나니 마음이 침착해지더라고요. 수능은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왔지만 실기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원래 목표한 서울권 대학은 못 가고 경기도에 있는 미대를 가게 됩니다. 미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많더라고요. 아비라는 작자에게 돈 받기 싫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없이 모자랐죠.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두 분은 별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가끔 오는 걸 알았기에 잠깐이라도 마주치기 싫었어요. 전 수업이 끝나면 작업실에서 과제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졸업을 하고 나니 그림 그리는 직업으로는 생계 유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갤러리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연애는 사회인이 돼서도 한 번도 못했어요. 아니, 안 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얀 피부였고 평소 위가 좋지 않아 먹는 양이 적어 살이 안 찌는 편이거든요. 원래 남한테 관심이 없고 조용한 성격인데 남자들은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요. 그림 그리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요. 그래서 제게 호감을 표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한 친구끼리 옆반 남자애나 아이돌을 보고 소곤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수능 전날, 정확히 말하면 고3 여름방학 이후부터 모든 남자들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비도 딸한테 저렇게 하는데 심지어 남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죠. 사회인이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니 엄마 용돈도 주기적으로 드릴 수 있었고
예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소개팅이 들어올 때마다 늘 거절했지만 그제야 한 번쯤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꽁냥꽁냥 예쁘게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부러운 건 이거였어요. 나 그 남자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 라고 몇 명의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모든 남자가 내 아비처럼 쓰레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갤러리 관장님께서 몇 번이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얘기한 남자가 있었어요. 관장님은 단순히 직장 상사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셨고 해안을 가진 현명한 분이셨어요. 그런 관장님께서 추천하는 남자라면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했죠. 또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어른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나간 소개팅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첫 남자는 소개팅이었고 소개팅 남이 남편이 된 거죠. 남편의 첫 인상은 평범했어요. 평균적인 키에 이목구비는 점과 선을 연결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긴 남자였죠. 하지만 관장님을 생각해서 첫 만남은 차를 마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꾸준히 갤러리 앞으로 데리러 오더라고요. 갤러리에서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려 6개월을요. 보배씨, 지금까지 불편해서 말 못했던 거면 이제 그만 오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보배씨 착해서 남 배려하느라 그랬던 거 저도 알아요. 그동안 제가 좋아서 보배씨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건 부담스러운 거 아니니 받아줘요. 그리고 춥게 다니지 말아요. 저 이제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쇼핑백을 주고 웃으며 가더라고요. 쇼핑백 안에는 목도리랑 핫팩이 들어있더군요. 전 일하는 장소가 갤러리라 늘 치마와 구두를 신어야 했거든요. 유독 추위를 많이 타서 항상 입술이 하얘져 있었는데 그게 보였나 봐요.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10분은 대화하고 자야 하고 제가 깨끗하게 집을 치우고 나면 그걸 알아주는 다정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3년 만에 딸을 낳았을 때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딸을 낳고서는 못하던 요리를 배워 주말에는 늘 딸 아이에게 볶음밥을 해주곤 했죠. 친정 엄마에게도 저 몰래 마사지 기구를 보내는 좋은 사위였고요. 딸아이가 제 손길이 많이 가기 시작될 무렵 남편의 벌이가 전보다 나아졌기에 전 갤러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벌이가 나아진 건 전보다 바빠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에도 한 번도 힘들단 소리 안 하고 출근길에 늘 본인이 아이 등교시키고 분리수거는 자기가 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일주일에 2번씩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친정 엄마는 제 친부와 가끔씩 연락하는 듯 했어요. 사람의 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을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외할머니, 즉 친정 엄마의 본인의 엄마랑도 애증의 관계였죠. 제 친정 엄마는 이 모든 시작이 자신의 엄마에게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의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난 네 애비 옆에 절대 묻히기 싫다. 그럼 난 눈 못 감는다. 결국 외할머니의 고향인
청량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남편 역시 연차를 내고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발인 전날 밤 갑자기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연차까지 다 쓴 걸로 아는데 평소랑 너무 다른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급한 사정이 있구나 했죠. 사실 빅모상도 아니고 처외 조모상이잖아요. 연차 중에 연락이 올 정도면 급한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죠. 친척 어른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3일 내내 자리 지키는 건 힘들다고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랑 조금 다른 게 찜찜했지만 장례식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제가 찜찜했던 게 맞았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엄마가 가끔씩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로 되뇌이던 대물림이 무서운 거다 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요? 어느 날 아이 학원을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보통은 늘 지하 1층에 주차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지하 2층에 차를 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하는 애아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만 해도 오늘 야근하고 온다고 저녁 메뉴가 뭐냐고 연락 왔는데 차가 주차장에 있을 리 만무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차 근처로 갔더니 애아빠 차가 맞더군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남편이, 조수석에는 한없이 어린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아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밖에 제가 서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어요. 이상하죠. 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침착해지더라고요. 배신감이 들었지만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집으로 올라왔고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반대로 화려하게 생겼고 애교가 많더라고요. 글로그 박스를 여니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게 어이없더라고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그러면서 비밀번호도 안 걸어 놓은 건 뭔지. 그 여자랑 나눈 메시지를 보니 외할머니 발인 날이 그 여자랑 호캉스 예약을 해놓은 날이더군요. 화려한 외모만큼 성격도 화끈하고 애교도 많아서 남편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의 굴레일까요? 일단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뽑고 바람의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들은 다 사진을 찍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차에서 바람의 증거를 모읍니다. 남편의 계좌의 돈도 제 통장으로 보내놨죠. 그리고 마침내 D-Day가 왔습니다. 그날은 딸아이가 1박 2일로 체형 합습을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집에 일찍 돌아오라고 하니 무슨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고 신이 나서 오더군요. 오늘 정연이 안 들어온다고 일찍 오라고 한 거야? 식탁에 좀 앉아봐. 거기 서류 봉투 있지? 열어서 봐. 뭔데 그래? 지난번 주식 넣었다더니 그거 잘 된 거야? 보면 알아. 우리 여보가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소장? 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고 나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았어. 당신 유책 배우자잖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래, 보배야? 내가 아무 말 안 하니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딱 한 번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다른 여자 만난 적 있어, 없어? 보배야, 왜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 박민성 씨, 당신 다른 여자 만난 적 없냐고.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미안한 게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나 못해. 내 말 잘 들어. 알겠지만 내가 살림하면서 재테크 꼼꼼하게 잘한 거 알지?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하기 쉽더라. 재산 분할이랑 참고로 이자료 넉넉하게 생각해 놓고 양육권은 정연이가 이미 나랑 살고 싶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잘 알고 있지? 그것도 매달 줘야 할 테니까 생각해둬. 다짜고짜 몰아붙이니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잃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보배야. 대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증거도 없잖아. 증거? 당신, 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으로 보여? 차에 있는 블랙박스, 세컨폰,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년이랑 있는 것까지 다 사진으로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 그런 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적게 줬던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남편이었잖아. 너 보고 일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한번 봐줄 수 있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놀라웠어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남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저 말밖에 못하나 보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줘. 짐 싸놨으니까 캐리어 통째로 들고 가면 돼. 안 그럼 시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보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정연이한테 좋은 아빠로 남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줘. 네, 저는 그날로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후련하고 후회가 없지만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그거 하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고3 시절보다 마음이 단단해졌달까요? 위자료에 양육비도 매달 들어오고 재산 분할도 나쁘지 않게 받아서 몇 년간은 그럭저럭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앞으로의 삶을 지낼 수 없겠더라고요. 오랜 시간 일을 안 했기에 경력 단절녀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어서 취직이 쉽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지만 결국 동네 미술학원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나름 미대를 나왔으니 아이들 그림 정도는 손쉽게 봐줄 수 있었고요. 딸아이도 벌써 중학생이 되어 크게 손이 가지는 않는 나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미술학원 원장님은 나이가 지긋이 든 50대 여자분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이혼녀가 된 제 사정을 듣고 오히려 위로와 응원을 해주시며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야. 이 선생이 정신만 잘 차리고 살면 아이도 바르게 자랄 수 있어. 애 학교 모임 때문에 가야 되면 미리 말해. 내가 수업 봐줄게.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요즘 학부모들 모임에 안 나오면 애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아. 그런 데서 애 위축되게 하지 마. 나도 애 셋이나 키워봐서 하는 말이야. 처음 면접 보고 다음날 첫 출근하고 커피 한잔 하자시더니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혹시 이혼녀의 경단녀라 학원 선생님으로는 부적격인 건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남자 만날 운은 못하고 나서도 직장 상사 운은 타고났나 봐요. 갤러리 관장님도 학원 원장님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좋은 분들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동료 선생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를 언니 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언니, 오늘 엄청 춥죠? 이거 이번 시즌 유행하는 치마 아니에요? 어디서 샀어요?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입던 건데 오래된 거야.
유행인지도 몰랐네. 요즘 예전 유행 다시 돌아왔거든요. 잠깐만, 이거 명품이잖아요. 어? 이거 명품이었어? 나 전에 일한 회사 관장님이 안 맞는다고 주셨거든. 뭐야, 그럼 언니 20대 때 입던 게 아직도 맞는다는 거예요? 아, 나 살이 잘 안 쪄서 옷도 오래 입기도 하고. 안 되겠다. 우리 언니 내가 살 좀 찌워줘야겠네. 오늘 끝나고 치맥 콜? 부침성 있게 언니 하고 잘 따르는 것도 귀엽고 저랑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생활을 안 해봤던 터라 그런 것도 꽤나 신선했죠. 언니, 이 집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집이에요. 소스 진짜 맛있죠? 자, 짠! 맛있네. 이런 치킨은 처음 먹어봐. 갈 때 포장해 가야겠다. 안 매워서 정연이도 좋아하겠어. 언니는 딸이랑 엄청 잘 지내는 것 같아. 사춘기 안 왔어요?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하는 통에 밤마다 잠을 못 자. 요즘 애답지 않네. 그나저나 저 옆 테이블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합석 안 할래요? 곧 올 것 같은데. 난 괜찮아. 정연이 전화 왔다.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딸아이랑 전화하고 온 사이 동료쌤은 옆 테이블 남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집에 가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유독 남자에 대해 폐쇄적인 성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싱글이고 소위 말하는 고양이상의 매력적인 친구였으니까요.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난 나이니 당연히 연애를 해야 맞는 거겠죠. 여하튼 적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딸아이는 말썽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잘 따라주기에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가끔씩 친정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긴 했지만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 거야. 봐, 나도 외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되고 너도 나 닮아서 이렇게 됐잖아. 너도 정연이 잘 키워. 엄마, 대체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건데. 내가 박민성이랑 단칼에 헤어지는 거 못 봤어? 난 엄마랑 다르고 정연이도 나랑 달라. 나보다 더 씩씩하고 밝다고. 너랑 나랑 다른 거 알지? 근데 너도 나처럼 바람피는 남자 만났잖아. 그게 대물림 될까봐 그러지. 제발 그 소리 그만 좀 해, 엄마. 나중에 정연이 들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질린다는데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때쯤이었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점을 보러 가더라고요. 전 종교는 없었지만 한 번쯤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어요. 제 우울한 삶은 정말 타고난 건지, 이 운명의 굴레는 진정 끊을 수 없는 건지 말이에요. 최 선생, 혹시 아는 점집 있어? 완전 단골집 있지, 언니. 내가 전에 언니한테 말하지 않았나? 전에 들은 것 같아서. 나 아는 부자 오빠 있는데 투자하기 전에 맨날 거기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용해. 왜요? 언니 전복이에요? 아니, 그냥. 근데 그렇게 용한다면 예약 힘들겠지? 최소 6개월 전, 못해도 3개월 전에는 해야죠. 한번 물어볼까? 잠깐만요. 물어만 주라. 답장 왔다. 역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네. 혹시 예약 빠지면 바로 연락 달라고 할게요. 내가 소개 많이 해줘서 좀 친해졌거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예약을 걸었는데 갑자기 누가 취소를 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에 가게 됐죠. 저는 신점이라고 하면
한옥집에 한복을 입은 무당이 있을 줄 알고 긴장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심플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세련된 여자분이 절 맞아주셨어요. 단 하나 눈매가 조금 매서운 분이셨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네가 현관문 열기도 전에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너무 뜨거워. 속에서 열불이 난다 얘. 누가 성냥으로 불장난 하나 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유황이라뇨? 다 알아들으면서 왜 모르는 척해? 너 그거 문제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네, 맞아요. 저 알아요. 저희 외갓집이 성냥공장 하셨어요. 그래, 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그거 병이야. 모르면 물어보고 알면 안다고 해. 남자들도 그런 여자 좋아해. 사실 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아니야, 너 내 얘기부터 들어. 근데 너도 참 박복하다 얘. 아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팔자가 박복하게 타고났어. 네 잘못이 아니야. 잠깐만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안 그래도 자세히 말하려고 했어. 보채지 좀 마. 네가 괴강살이 많어. 너네 엄마도 그렇지? 그게 다 괴광살이 많아서야. 그나마 너네 엄마보단 네가 낫다만 괴강살이 많아서 까딱하면 너도 첩살이 할 팔자야.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갑고. 선생님,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딸도 저처럼 살팔자인 건가요? 겉과 속을 맞춰. 그게 답이야. 그게 무슨 말이신지. 이 답답아.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해답이 있겠지. 그건 네가 알잖아. 그분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점집을 다녀온 후 저는 마음이 더 답답해졌죠.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다니요. 화가 나서 며칠 동안은 얼음을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생전 안 하던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이혼한 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당이 말했던 그 해답이 바로 이거였을까요? 보배야,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너랑 정연이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당신 사정 하나도 안 궁금해. 미안했으면 이혼 서류 도장 찍기 전에 그 여자랑 어떻게 만났는지, 왜 그랬는지 전후 사정 말하고 무릎부터 꿇었어야지. 그때 기억 안 나? 처음에 아니라고 발뺌부터 했잖아. 그건 무서워서 그랬어. 사실 인정하면 네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거짓말하면 없던 일이 돼? 그게 더 비겁한 거 몰라? 다신 찾아오지 마. 심지어 며칠 뒤엔 술이 떡이 돼서 학원 앞으로 왔더군요. 평소 주사 부리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남자가 살면서 한 번쯤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꼬투리 잡아야겠냐 넌? 진짜 미쳤어? 여기 나 일하는 곳인 거 몰라? 학부모가 보면 어떡할라 그래?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수백 번 말했잖아. 결혼 내내 잘해줬던 건 기억도 안 나? 눈 한 번 감고 받아주면 안 되냐? 넌 다 잘하고 살았어? 조용히 안 해? 저리 안 가? 경찰 부른다. 나 받아주던가 아니면 양육비라도 줄여줘. 나 너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해가지고 매달 양육비 보내느라 지금 돌아버리겠으니까. 지금 당신 제정신 아니니까 나중에 술 깨고 다시 이야기해. 어떻게 그 입으로 양육비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 너 진짜 독하다. 니네 엄마랑 외할머니도 똑같이 독했으니까 첩살이 견뎠던 거잖아.
피는 못 속인다고? 진짜 한마디만 더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죠. 학원 앞인데 그만하시죠. 뭐야 넌? 미술학원 직원이에요.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와봤습니다. 원생들이 보면 선생님에게 불이익 갈 수 있으니까 그만해 주시죠. 그동안 안면만 있던 학원 기사님의 도움으로 자리를 피할 수 있었죠. 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고 그보다 민망한 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바닥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이혼녀 딱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굳이 이런 치부까지는 남한테 안 보이고 살아도 되잖아요. 물론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준 건 너무 고맙지만 그보다 수치스러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절 도와준 남자는 학원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이었어요. 학원 앞을 지나면서 몇 번 안면이 있긴 했는데 원체 남에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 자세히 몰랐는데 이렇게 못 볼 꼴을 보이면서 알게 돼버렸네요. 심지어 전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고 학원 건물 앞에 자주 있던 그 기사님 눈에 띄어 의도치 않게 도와주셨죠.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바닥까지 보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양호한 걸까요? 여하튼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더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몇 번이나 말을 걸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본인의 의도가 퇴색되니 그냥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고요. 너무 거절을 하니 더 이상 권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낮에는 학원 버스를 운행하고 밤에 학원이 끝나면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신다네요. 미주쌤 말에 의하면 몇 달 전에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학원을 쓸 수 있었다고요. 미주쌤보다 몇 살 많다 했으니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지 싶어요. 어쩐지 물감 냄새가 옅게 난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배인 냄새였나 봐요. 오며 가며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다 보니 이목구비가 올망졸망 귀엽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이번에도 부침성 좋은 미주쌤 덕분에 셋이 친목회 아닌 친목회를 할 수 있었네요. 처음 뭉친 기념으로 짠! 근데 기사님은 무슨 그림 그려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이요. 에이, 난 또 낮에는 버스 몰고 밤에는 그림 그린다길래 엄청난 걸 준비하는 줄 알았지. 미주쌤, 그렇게 말하면 실례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괜찮으시죠? 네, 덕분에요. 뭐야, 둘이? 나 몰래 비밀 만든 거 아니죠? 아, 갑자기 어지럽다. 기사님,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저도 보배 누나라고 부를까요? 네? 누나는 좀... 언니 뭐 어때요? 나이 많으면 누나고 오빠지. 근데 그림 그리면 주변에 잘생기고 멋쟁이 친구들 많겠다. 나 소개팅 좀 해줘요, 오빠. 글쎄, 잘생긴 애는 없는 것 같은데. 미주쌤,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우리 내일 수업 많아. 이 언니는 꼭 신날 때쯤 김 빠지게 하더라. 그렇게 알게 된 기사님의 이름은 준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모든 치부를 봐서 그랬을까요? 유독 남자라면 더욱 폐쇄적인 저에게 준영은 편하게 느껴졌죠. 누님,
저 쉬민케 물감 공부했는데 같이 테스트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거? 그걸 어떻게 구했어? 에이, 나름 현업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 난 한정판 컬러 차트만 보고도 완전 반했는데 실물 테스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학교 다닐 때는 동기들이 한없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 능청이 늘었는지 나이가 어려서 편한 건지 어느 순간 말하면서 웃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누님, 원생들이 장난치다가 제 옷에 볼펜을 그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이 준영 씨가 친구로 보이나 보네. 잠깐만, 어디서 물파수 본 것 같은데? 점퍼 좀 벗어볼래? 정신 연령은 비슷하죠 뭐. 때로는 남동생처럼 편해지고. 저 누님, 혹시 케이크 좋아해요? 학부모들이 주셨는데 제가 단 거 안 좋아해서. 선물로 주신 건데 날 주면 어떻게 해? 버리면 그분께 더 죄송하잖아요. 단 거 좋아하죠? 딸기 케이크네? 지난번 옷수리비예요. 그럼 두고 갑니다. 저는 친한 직장 동료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성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또 아닌가 봐요. 언니, 이 케이크 뭐예요? 준영 씨가 자기 단 거 안 좋아한다고 주고 갔어. 이거 한남동 매장에서만 파는 건데 아무리 단 거 안 좋아해도 그냥 주고 갔다고요? 케이크 안 좋아하는 남자 많잖아. 준영 씨가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으면 이런 걸 왜 줘? 애도 있고 나이 많은 이혼녀를 왜 좋아해? 전에 내가 뭐 좀 해줘서 고맙다고 준 거야. 그런가? 근데 그 오빠는 그 나이에 왜 학원 버스를 몰까요? 얼굴은 반반한데 직업이 너무 변변찮아. 미주쌤은 저와 다르게 학원 버스를 운행하는 준영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전 낮에는 차량 운행, 밤에는 작업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늘 웃는 얼굴인 그가 성실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주쌤 없이 준영과 전 둘이 얘기하는 일이 많아지곤 했죠. 전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생계 유지만 아니었다면 저 역시 계속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요. 누님, 그림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그림 그려보는 거 어때요? 에이, 이제는 손도 많이 굳었고 알잖아. 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 그러기에는 재능이 너무 아까운데. 현업에 계신 분이 그림 아래주니 너무 영광입니다. 조아백님. 내가 언젠가 그 재능 꼭 발굴하고 말리라. 기다리고 있게나. 설레었어요. 그 말만으로도요. 그냥 누군가에게 아직 재능이 남아있구나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야외 수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기와의 단아한 짜임새, 안정감 있는 구도를 그리는 교육을 한다고 해요. 저와 미주쌤은 물론 준영 씨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어요. 학생들 그림을 봐주다 점심시간에는 삼삼오오 찢어져 식사를 하게 됐죠. 마당에 걸터 앉아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부터 한 스님이 저를 계속 지그시 바라보시지 뭐예요. 스님, 오늘 하늘이 참 좋네요.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소란스러운 건 아닌지 죄송스럽습니다. 조용하면 그게 애인가요? 어른이지. 이 덕분에 활기차고 오히려 좋습니다. 그나저나 처자는 더 활기차게 살면 좋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눈은 참 맑고 총기가 가득하고 좋은 관상인데 슬픔이 그걸 막고 있네. 네. 내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처자 기운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 너무 담아주지 말게나. 스님, 그럼 혹시 사주도 볼 수 있으세요?
귀동냥으로 배워서 조금은 볼 수 있지. 왜, 아가씨도 궁금해? 네, 저 언제 결혼할지도 좀 봐주세요. 보자, 보자. 현침살이 입으로 왔네. 아가씨는 다른 것보다 말을 좀 아끼면 되겠어. 에이, 그게 뭐예요? 여기 보배 언니는요? 언니 생일이 3월 12일 맞죠? 난 괜찮은데. 누나 한번 봐봐요. 재밌잖아요. 아가씨 어렸을 때 아픔이 있었겠구만. 근데 이런 사주가 오히려 늦게 결혼하면 잘 살아. 지금 대운이 들어왔네. 처자는 남편 잘 되게 하는 사주니까 과거 얽매이지 말고 살아. 저는 짧게 말하고 왜 언니만 길게 말해줘요? 이 언니 이혼했는데 늦게 결혼을 또 해요?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누나, 이제 학생들한테 가보셔야죠. 우연히 만난 스님의 말씀에 뭔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전 남편도 절 만나고 잘 되지 않았나 싶고 내 인생에 또 한 번 사랑이 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생각하니 전보다 표정도 밝아지고 저희 반 학원생 숫자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미주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학원생 숫자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라 좀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즈음 준영 씨도 작업하던 일이 바빠졌다고 버스 기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실 그의 본업은 화가지 학원 기사가 아니니 당연한 선택이겠죠. 하지만 매일 보던 얼굴이 안 보이니 저도 모르게 출근하면서 그를 찾게 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익숙함이라는 게 맞는 말이었나 봐요. 뒤에서 누님하고 다정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보배 누님,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안 추워요? 이렇게 말이죠. 와, 몇 주 안 봤다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네. 어? 초겨울 저녁이었어요. 준영이 학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환청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였어요. 진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근데 나만 보고 싶었나? 그럼 좀 억울한데. 아니야, 나도. 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고. 이게 웬일이래? 진짜죠? 그래, 진짜. 맨날 보던 사람인데 안 보이니까 허전하더라. 거짓말, 그거 아니잖아. 난 여자로 보고 싶었는데 누나도 내 생각이랑 같으면 이 손 빼지 마요. 라고 말한 뒤 손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연하남의 패기인 걸까요? 저 역시 준영이 좋았기에 손을 빼지 않았어요. 손이 따뜻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녁에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가끔은 둘이 밥을 먹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부터 혼자 학원에 남아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저만의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준영과의 연애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1년이 되어갔죠. 준영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제 작업을 봐주러 학원에 오곤 했어요. 그리고 미주쌤과도 같이 저녁도 먹었고요. 처음에는 말 안 하고 사귀었다고 눈을 흘겼지만 나중에는 잘 어울린다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언니, 축하해요. 아주 선남선녀 커플이네. 선남선녀는 준영 씨에 비해 내가 부족하지. 언니가 왜요? 어딜 봐서 언니가 40대 중반으로 보여요? 우리 학원 오는 학부모님들이랑 비교해봐. 언니가 10살은 더 어려 보이지. 미주쌤은 참 별소리를 다 해. 근데 준영 오빤 기사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요?
원래 그림 그려서는 돈 벌기 힘들다고 하잖아. 글쎄,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떡해요? 그럼 언니, 오빠 작업실에는 가봤어요? 무슨 작업한대요? 돈 되는 그림은 따로 있다면서요. 그녀는 준영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저 역시 평소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지만 늘 웃으면서 얼버무렸던 터라 더 이상 묻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건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준영 씨에 대해 제가 너무 몰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요. 그날은 원장님 친구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분은 대치동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원장님이 저와 미주쌤을 불러주셨죠. 평소에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한번 먹고 가라고 종종 하시는 분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갔고요. 요즘 진짜 불경기긴 한가 봐. 학원생 수가 예전 같지가 않아. 대치동은 그나마 낫지. 불경기에 제일 타격 입는 건 예체능이야. 엄마들이 국영수는 계속 시키지 피아노 미술 태권도는 바로 그만두게 해. 그래도 너네 학원은 좀 낫지 않어? 여기 선생님들 체하겠다. 그만해.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많이들 들어요. 그나저나 준영이 너네 학원에 있다지 않았어? 아, 그만둔 지 좀 됐어. 준영이가 버스기사 했을 때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진짜 좋아했는데. 걔네 집에서 들으면 뒷골 잡는다 얘. 준영이네 대대로 저명한 화가 집안에 아버지는 미대 학장이셨잖아. 너 걔가 한국 들어와서 집 지원 안 받고 산다 할 때 걔네 엄마가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알면서 그래? 나도 그땐 놀랐지. 소위 대치 키즈로 키웠잖아. 예일 아트스쿨 졸업했단 말은 들었는데 몇 년 뒤에 학원에 일자리 없냐고 찾아와서 나도 놀랐어. 저기 대화 중에 죄송한데 그 준영이라는 사람이 저희 학원 버스 몰던 그 조준영 씨예요? 학원 선생님들이니까 다 알겠구나. 맞아요, 그 친구. 내 친구 아들 조준영. 이런, 말 조심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당황했어요. 평소 귀티 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건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침 그는 작업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해서 연락이 쉽게 안 될 때였어요. 물론 제 성격상 바로 물어보지도 못했겠지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학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학부모가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거 죄송한데 보배 선생님 진짜 이혼녀 맞아요? 애들 미술 가르치는 건 정서 발달을 위해서인데 이혼한 선생님이면 좀 그렇지 않나? 심지어 학원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끼리 저와 학원 버스 기사가 밤에 학원에서 연애질을 한다. 순하게 생긴 여자쌤이 어린 총각을 꼬셨다 라는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학원에서 일한 지가 몇 년 되어 가는데 제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갑자기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닌 이야기도 아니어서 더 답답했고요. 학부모들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진 걸 느낄 때마다 학원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보배쌤, 요즘 많이 힘들지? 원장님,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학원에 누를 끼쳤네요.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물렁해서 어떡하니 진짜. 나 보배쌤이 준영이 만나는 거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왜 죄송해. 그걸 어떡해. 내 말 잘 들어.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이상한 소문 낸 거 미주쌤이야. 내가 확인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리 질투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원장실에서 나와 바로 미주쌤을 찾아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나와보면 알아. 언니 요즘 맘고생이 많죠? 다 지나갈 거예요. 원래 학부모들이 유난이야. 계속 할 거니? 뭘요? 가면 쓰고 내 앞에서 착한 척 위선 떠는 거. 나 다 알고 왔어. 헛소문 퍼뜨린 거 너잖아. 어? 생각보다 빨리 알았네. 이때 미주쌤 보고 입 조심하고 살라는 스님 말이 생각나더군요. 빨리 인정하니 좋네. 준영 씨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날 치우고 싶었어? 솔직히 좀 그렇잖아. 언니가 넌 보기엔 너무 상위 클래스 남자 아니야? 언니 이혼녀에 애도 있잖아. 내 말 틀렸어? 맞아. 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럼 나도 옳은 말 좀 할게. 준영 씨는 너 같은 스타일 여우 같고 싸 보인다고 싫대. 네가 싱글에 나보다 어리면 뭐하니? 부잣집 도련님이 나이 많고 애 딸린 이혼녀인 내가 더 이쁘다는데. 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싸 보인다고?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 남자들이 오빠 하면 다 넘어갈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최미주. 이 언니 드디어 돌았구나. 돈 있는 집 남자 만나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그럼 난 이제 팔자 폈잖아. 넌 네 걱정이나 해. 원장님이 전화래. 너 때문에 학원생 줄었으니 선생님도 줄인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이런 미친! 시원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출장 가서 그동안 못 만난 준영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죠. 만나면 그동안 학원에서 마음 고생했던 일부터 왜 비밀 만들었는지 다 따질 생각이었는데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안기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그가 집안 학벌 이야기를 안 한 건 그냥 자기 자신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랬대요. 어릴 적부터 집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물났다며 배경 말고 오롯이 자신을 봐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 와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고 꼭 첫날 친정 엄마, 딸과 오라고 하며 티켓을 주더라고요. 제 딸은 준영과도 몇 번 만나서 편했지만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는 걸 모르셨거든요. 알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재혼 얘기를 할까봐 말은 안 꺼냈는데 전시회를 같이 오라뇨. 그럼 인사도 해야 할 텐데 준영 씨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가 꼭 같이 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가기도 뭐하고요. 결국 새 모녀가 전시에 같이 가기로 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시장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친정 엄마가 오열을 하십니다. 이건... 엄마, 왜 그래? 보배야.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왜 그래? 이거 유황내야. 입구에서 낯선 냄새가 진하게 나고 있었는데 그게 유황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성냥개비의 끝에 황을 발라 그으면 불이 붙잖아요. 어릴 적 성냥 공장 딸이었던 엄마는 멀리서도 그 냄새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엄마가 한풀 진정되고 들어가니 전시장 큰 벽에 유황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소원을 비는 벽,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옆에는 관람객이 직접 성냥개비를 그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준영 씨는 오랫동안 유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화가라고 하네요. 오늘은 가오픈 날이라 인사할 사람이 많을 텐데 저와 어머니 딸이 오자마자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준영이에요. 반가워요. 보배 엄마예요.
정연이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보배 씨 오는데 길 안 막혔어요? 준영 씨, 손님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안 챙겨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오늘 제일 중요한 손님이신데. 우리 보배랑 진지한 관계신가 봐요. 네,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프로포즈하고 싶은데 보배 씨가 거절할까봐 지원군으로 모신 거예요. 뭐야, 그런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보배 씨 생각 많아서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나도 내 편 좀 만들어 놓으려고. 난 찬성. 우리 엄마 좀 답답한 구석 있는데 추진력도 마음에 들어. 정연아, 넌 좀. 전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배 씨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어요. 절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보배 씨 이름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며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보배 낳을 때 그런 대우받고 크라고 지은 이름이야. 우리 엄마 주책이야. 내가 프로포즈 받는데 왜 자기가 울어? 어머니도 정연이도 제가 평생 보배 씨처럼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우, 오글오글해서 더 못 듣고 있겠네. 삼촌, 이거 달달 외운 거지? 다 티나. 반지는? 반지? 설마 반지 준비 안 한 거 아니죠? 있어. 맨입으로 때운다고 했으면 합격 보류하려고 했어. 할머니, 이제 우린 빠지자.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낄낄빠빠 소리 들어. 저희는 반지를 끼고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비는 벽 첫 획을 그었습니다. 그때 몇 년 전 점쟁이가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네가 현관문을 열기 전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제가 유황을 다루는 남자를 만나는 걸 보면 그 보살이 정말 용하긴 한가 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는 꼭 그림자를 그리라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빛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삶도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은 빛처럼 밝게 빛나고 어려운 시기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변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지나면 다시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금 느리고 아둔한 성격이라 터널 속을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어둠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빛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명의 굴레라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저 역시 결국 찾아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